오늘 몇 번째 시간이지? 이번 학기?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관심이 없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빈다. 어디서 왔어요? 예? 사귄 적 있어요. 뭐 보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검색하다가. 어디서 검색? 아, 대구만 검색. 커피 중독님. 그 옆에는 따라왔어요. 아이고, 낯설겠다. 미안합니다. 처음 하는데, 이거 익숙하게. 대구맘에서 그러면 저 경희 엄마 글을 검색해서 보고 왔겠네. 뭐 이것저것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그냥 당연히 몇번 듣고. 초반에 대구맘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 대구맘 대하면 사랑스러운 너희님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동영상 찍는 아줌마. 저분이 대구맘에 가서 글을 썼던 것이 너무 이렇게 엄마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폭풍 댓글, 엄청난 쪽지, 뭐. 이제 대구맘 어디 갔노다. 대구맘에서 전부 졸업했나? 또, 그 뒤에 창가에는요. 어제 쌤 강의 듣고. 율금초등에서 왔어요. 네. 이쪽 둘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 네. 이렇게 알아서 같이. 학년이 같아? 네. 그 자수요. 1학년? 네. 작년에 1학년 아니고? 1학년, 2학년. 아, 이쪽 두 엄마는 2학년이고요. 작년에 제 강의 듣고 왔으니까 2학년이고, 이쪽에는 1학년, 원래 처음 들었고, 예. 현정씨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와? 잊어버릴만 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가능하게 하려면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이 그 학습 계획을 스스로 짜고 또 실천하고 뭐 이런 걸 보고 말하는데 계획과 집행이 있어서의 자기주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은 무리죠. 그래서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려면 중학생 뭐 그것도 가물에 콩 나듯이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어릴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뭐 습관을 잡는다든지 자기도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특별히 어떤 한 주제, 영어, 수학, 뭐 책 읽기 이렇게 잡지 않고 이 모든 영역을 아울러서 어린 시절의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강의는 처음에 한두 강인가? 처음에 몇 강의는 이제 기본적인 그 터잡기 같은 강의를 몇 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기도 학습에 있어서 아이들 평생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가 책 읽기다. 그래서 이제 책 읽기에 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쭉 알아보고 있죠. 특히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밑으로 아이들이라면 특히 그림책 읽어주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엄마들이 집에 좀 수준 높은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그 옆집에 편애들 오면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책을 읽기를 원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근데 이건 정말 보여주기 위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거죠. 뭐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하네. 외식한다는 말은 남이 보이도록 거치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하고 속으로는 속이 부부 끓고 막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사람들아, 뭐 이렇게 말했죠. 사실 우리가 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또 사람들이 이웃 옆에 애들이 우리 아이를 또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항상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많은 엄마들 보면 미리 애를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반죽이지. 애절 바르게 키우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앞에 가면 오히려 더 애가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왜 남에게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부모도 이쑤시고 다니잖아요. 돌아다닐 때.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많이 했죠.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있고, 아이가 남들 앞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가면 이모 삼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아이를 꽉 찌르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책 읽기 영역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좀 뽀대나는 책, 있어 보이는 책,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 많이 전시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놀러 왔을 때 좀 보여지기를 바라고 막 이러죠. 안 봐주면 불안초조 해가지고 막. 나는 참 자랑스러워하는 책들 쭉 꽂아서 거실에 딱 책장에다 전시해놨는데, 이웃집 옆에 내가 놀러 와가지고 내가 지금 보라고 하는 책장은 안 보고 엉뚱하게 새로 뭐 산 커피잔만 잡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막 어떻게든 관심을 책장으로 유도해가지고 한번 보여야 되죠. 아이씨, 프로젝트를 누구 훔쳐가지고 이거 답답해 죽겠네. 원래 우리 이거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이거 화면을 아이패드 화면을 보여주는 사람처럼 그런데, 근데 사실은 아이에게는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책 읽기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오히려 남들 보기에 애기 너희는 아직도 이런 책 읽나? 교양 없는 옆집 아줌마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말 들어도 아이에게는 다시 없는 그 어린 시절이니까 그때 쉬운 책,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책, 이런 책 읽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릴수록 여전히 우리가 그림책 읽어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딩인데 뭐 그림책 읽어줘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아이들 관계 즐겁게 놀고 엄마 마음을 싣고, 우리가 그림책 안 읽어주면서 엄마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좋은 말 안 나오죠. 우리 아가야 사랑한다,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보통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아름다운 이런 책의 힘을 빌려서 그 아이들이 우리 마음도 표현하고 그런 아이와 소통하고 소중한 시간을 어릴 때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뇌과학적으로도 그 전문적인 용어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대뇌 변형계라고 있대, 뇌 안에. 그런 부분에는 이 정서적 안정, 애착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대. 좋은 책 읽어주기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방송에서 제가 본 거예요. KBS 다큐에서. 그리고 제가 늘 추천하는 저 어린이와 그림책을 쓰신 일본의 유명한 전문가 그 마쓰이 다다시 선생이 말하기를, 아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듣고 자라는가가 그 아이의 평생의 언어 능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그럴 때 많은 언어를 듣고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엄마들 대부분 지시대명사밖에 안 하니까
책을 통해서라도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 어릴 때, 예를 들면 아주 좀 어릴 때, 곰사냥을 떠나자, 이런 이야기. 그런, 곰사냥을 떠나자, 집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커피 정도는 좋은 책 갖고 있다. 그래. 이런 정도 책 갖고 있어야지. 밖에 어떤 아저씨 있다. 곰사냥을 떠나자 보면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막 운율, 리듬 막 이런 게 있어서 애기들 보면 굉장히 신나하고 막 이렇게 그런 주옥 같은 그림책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큰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읽으라고 말하면 어려워져요. 자,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한글을 깨우쳐서 빨리 책 읽기가 이렇게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책을 읽는 것하고 글자를 아는 건 다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저학년 때까지, 고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양평에서 유튜브 보고 우리 카페 쭉 들어오시는 분 요즘 몇몇 글 남기는 거 보니까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몽실 언니를 매일 자기 전에 나눠서 읽어준다고 써놨죠. 카페 안 들으니까 알 수가 있나. 이거 뭐 카페 들은 사람 한 명도 없네. 기가 막히네 진짜. 그렇게 긴 동화책들은 매일 잘라서 읽어준다고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았다니까. 그 읽어주는 엄마 자신이 너무 행복하겠네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5학년 때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 5학년 때 아이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그때 뭐 유명한 책은 아니었는데 주제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죽음 하는 주제가. 저는 언젠가 내가 아이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언제 떠날 때를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이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 진짜 행복하더라고. 책 읽다 말고 내가 막 우니까 막 애가 버벅하는데 하면서 그래 슬프나 하고 있잖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를 대하는지 이런 게 이제 아이 안에 다 이렇게 녹아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의 뇌에 아주 중요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죠? 그 정서적 안정되게 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또 풍부한 언어를 아이들이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엄마 너무 느려 내가 읽을게 라고 말하기 전에는 먼저 네가 읽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읽어주고요. 또 아이가 스스로 읽을 능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이가 책을 지 스스로 읽는 거고 또 자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유아 때 초등학교 때 특히 잘 때마다 애 침대 옆에 가서 아이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재웠거든요. 그때처럼 행복했던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후로도 다른 또 행복을 이렇게 누리고 찾고 살지만 아이의 육아와 관련해서 영어 뭐 잘할 때 수학 뭐 잘할 때 이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 자기 전에 침대 옆에 가서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침 뱉는 분이다. 아니 상대방이 아이폰을 가지니까 나한테 문자 오는 게 실시간으로 아이패드에 또 똑같이 뜬다. 그래서 율검초등 엄마인데 큰애 때문에 상담하자 해가지고 뭐 문자 보내놨는데 그 답장이 이제 왔거든. 깜짝 놀랐네.
희한하죠. 언제든지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몇 시에 만나자 딱 하니까 둘째 시간 때문에 안 됩니다. 둘째가 왜 수업, 둘째 1학년인가 이런가 봐. 1시에 끝난다네? 2학년인가? 그 첫째 지금 6학년인데 자기는 외고를 보내고 싶고 아빠는 수성구로 가서 자사고로 가자고 하는데 어쩔까요? 그래서 내가 메일로 하는 건 내가 똑쓰기해서 답답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대.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보냈거든?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네. 근데 이럴 때 왜 해야 되지? 신경질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자 그림책 읽어주면서 절대 애한테 묻지마, 질문하지 않기. 이놈의 전집 문화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즘 전집 뒤에 보면 무슨 문제집처럼 막 질문 달아놓고 이랬죠. 아니 저는 좀 못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건 책도 아니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책을 읽고 아예 내면 안에 어떤 영향이 이미 갔어. 그러니까 책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다 대놓고 속물적으로 주인공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내 같으면 짜증나 확 책 팽개치고 싶겠다. 진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울컥하고 아니면 아주 신나하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다라. 더 이상을 거기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작품 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묻지 말라고, 내용에 대해서. 니 이거 알아듣겠나? 개사품을. 걱정이 돼가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은 그림이 하는 거야,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세계적인 제가 좋은 그림책들 자꾸 읽으라 하는가 하면 좋은 그림책들 보면 그림이 우리 아이한테 말을 걸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알량한 전집 누가 지었는지 그렸는지 잘 모르는 기획팀의 산물들 이런 거 좀 버리라 하는 거라.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그림책들 전부 일러스트와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거나 이렇죠. 아니면 한 분이 하더라도 그걸 전공했거나 이런 분. 예를 들면 프레드릭을 쓴 레오니오니 같은 분은 직접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해요. 이거는 이제 자기 손자들 때문에 늙음하게 나중에 이렇게 손자들이 들려주려고 기차관에서 막 스토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애들 들려주고 했는데 그게 책이 되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림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 아이한테 말을 겁니다. 우리가 막 천박하게 말 걸어가면서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아이를 지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아이를 무릎에 눕히거나 안거나 앉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 침대에 같이 누워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 계속 이렇게 거듭되면 얘는 항상 자기가 존중받고 지지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전문가들 말로 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제도 누가 이것도 율금인가? 율금 아닌데 누가 보냈지? 누가 쪽지를 보냈어요. 쪽지인지 문자인지 카톡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가 보내가지고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하면서 원래 초에 했던 다큐멘터리 공부 못하는 아이 그거 들으면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쪽지 같더라. 그건 내 강의가 아니잖아. 근데 왜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어? 우리 카페에 정리해서 올려놔서 하나?
그 다큐를 보면서 막 너무 애통하고 미안하고 후회가 돼가지고 계속 울었다 하더라고. 그 다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아이의 마음이 다치면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이의 학습까지도 방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 상처, 공부하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주는 자존감을 해하는 많은 말들, 태도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용기를 잃고 그렇게 되면 뭘 잘 못하게 돼요. 저도요. 그래 어제 율금초등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율금초등학교 코디가 2명 있어. 저학년 코디하고 고학년 코디가. 저거는 잘한다고 그 중에 한 코디가 저학년 코디도만 줬다 보니까 주차장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강사 선생님 오시면 안내한다고. 우와. 그래서 내 차에서 내렸다? 그러니까 막 오더라고. 그래 뭐 작년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 전날 또 쪽지도 막 오고 둘 다. 근데 문제는 이 엄마가 내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작년보다 좀 더 늙으셨네요 이 카드가. 야는 이제 찍혔어.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럼 당연히 늙었지 1년 지났는데. 사실이 그렇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워낙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견뎠지만 엄마들 왜 열심히 뭐 반찬 준비했어 국을 하나 끓였는데 남편이 떡 간 보니만은 뭐 한 소리 하면 기분 팍 나쁘죠. 그 다음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미쳐서 뭐 요리를 할 때 뭔가 좀 위축된다니까. 자신감 없어지고 이렇거든. 하필이면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늙었나는 말을 하냐고. 그 엄마는 뭐 좋은 말 하고 싶었겠지. 근데 평소에 맨날 부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살면서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꼭 긍정적인 것 반, 부정적인 것 반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것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은, 주목하는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보여. 긍정적인 것 반은 안 보여. 당연한 것을. 이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는 그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지.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고 내가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것 이걸 늘 주목하면 좋은 말이 늘 나오고. 저는 어제도 강의하면서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 율금초등학교 내 늙었다는 얘기 나오고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이 말을 걸고 그림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엄마가 막 말을 걸어서 질문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권유하는 그림책은 다 버려. 집에 가보고 이거 근데 또 안 되나 봐. 그래도 미래에 남아가 그래도 그림책 중에 전집 중에 좋은 책이 있어요 하고. 우리 요즘 우리 카페 지금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돼. 이 카페를 살리고 있는 해바라기 미숙님이라고 있지. 뭐 카페에 안 들어오는 거 모르지 아무도. 예전만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강의에서 소개한 어도연 자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줌마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엑셀로 다시 정리하고 막 잠수의 레벨까지 덧붙여서 지금 올리고 막 이러잖아. 이 엄마도 집에 전집이 많은가 봐.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 전집 욕을 하니까 좀 상처가 된갑지. 그래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꼬마하고 얘가 꼬마가 몇 살이더라? 7살인가 이런데 집에 있는 전집 다 꺼내가지고 이제 애가 좋아하는 전집과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막 가리면서
그래도 전집 중에서 쓸만한 거만 지금 남기면서 나머지는 누구 준다 하면서 막 그 작업을 했어요. 그 사진 다 찍어 막 올리더라고. 어떤 전집은 뭐 60건 중에 한 권, 뭐 어떤 전집은 대부분 다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대. 아이고, 이 아줌마 들으면 안 되는데. 듣겠지. 맨날 강의 들으니까. 근데 이 전집 정리는 전집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그 중에서 좋고 나쁜 게 있지. 그래, 안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 모인 학교들 있죠. 그런데 가면 거기서 또 1, 2등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려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좋고 나쁘고 비교해야 돼. 좋은 어린이책을 딱 만나보고 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체가. 그래서 엄마도 미련을 가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했기는 말을 못하겠고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보니까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면요, 이제 진짜 쓸모없는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윤생영어 교재를 버릴 때 그랬잖아.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죠. 윤생영어를 내가 최선 다해서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거실에 이런 책장에 세 개의 책장에 전부 윤생영어 교재가 꽂혀 있었어. 우리 윤생영어 5년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솔빛 엄마의 책을 딱 읽고 나서 이게 습득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이게 바로 쓰레기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만큼의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이 바로 우리 처남댁한테 이거 바로 보냈어요. 왜? 어? 왜? 처남댁은 그렇게 못하니까, 엄마표 영어를 못하니까 이것도 막 감동하면서 막 고맙다고 막 고모부 고마워요 하면서 막 아니 내가 강의를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우리 카페 회원이라니까. 그 지금 듣고 따라하는 거 지금 마음이지 뭐. 그 지금 엄마 병을 할만하면 그 적어도 윤선생 버리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이제 이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림책, 좋은 어린이책 어떤 건가 하면요, 일단 아이의 눈높이에서 쓰여진 책, 만들어진 책, 이런 거죠. 대부분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교훈하려는 책, 이런 책이 많아요. 제가 이걸 자주 말하는데, 아이를 대상화시키는, 우리가 아이를 훈육,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야.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나이대로는 그 완전한 인격체죠. 생물학적으로는 더 성장해 가야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완전해요. 7살은 7살대로 완전하고 30살은 30살대로 완전하고 70 넘으면 70대로 완전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 어린애들 뭔가 불완전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위인전집이라는 이 싸가지 없는 책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아이들을 자꾸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요즘은 이제 위인전집 이런 말이 없어졌는데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는 오랫동안 위인전집 이래가지고 전집 출판사들에서 그렇게 팔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위인전집이란 말도 인물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특히 창작가 비평사나 이런 좀 진보적이고 뜻있는 출판사들이 먼저 인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책 갈래를 장르를 바꾸고, 또 그 책의 주인공도 옛날에는 진짜 위대한 일을 한 업적이 높은 전쟁 영웅, 우리가 옛날에 위인하면 전부 대부분이 뭐예요? 왕, 전쟁 영웅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기면
위인이 되는 거야. 전쟁에 지는 거. 이게 잘못하면요, 굉장히 제국주의적 시각이 위인전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전쟁에서, 제국 전쟁에서 이긴, 예를 들면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있죠?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제국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 위인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된 나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암살했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훌륭한 대신이죠. 위대한 대신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쁜 놈의 괴수잖아. 위인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위인하면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종대왕 이런 게 들어가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괜찮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전쟁 영웅이나 뭐 이런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인물 이야기라고 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들, 안철수 예를 들면 뭐 우장춘 뭐 우장춘 알아? 그리고 조영래 알아? 잘 모르지? 조정래 말고 조영래. 조정래는 태백산맥 작가고 조영래 변호사라고 서울법대를 다니다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목격하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공장으로 가서 일생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다 일찍 죽었죠. 예를 들면 이런 현실적으로 오늘날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인물 이야기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라. 창비에서 나온 인물 이야기 지금도 생각하면 간디 같은 경우도 그죠? 이렇게 이제 관점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란, 좋은 어린이 책이란 아이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책이라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특히 이제 그림책이나 저학년 책들에는 삽화나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게 좋은 일러스트라 해야 되죠.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 거라. 대충 뭐 미술 전공한 아무나 불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아이들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림책도 있죠. 그런 건 외국 그림책이라도 이거 판권 사오려고 하면 비싸거든. 그래서 그림이 아이에게 말을 하는 책, 말을 거는 책 이런 걸 이제 잘 찾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면서 아이가 좋아해야 되죠. 그림책,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기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거. 자, 우리 집에 뭐 형편없는 책들 밖에 없어. 그 중에서 아이가 고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또 좋은 책이 있다니까, 고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근데 어린이 서점에 와서 좋은 이런 그림책들을 아이들이 만나고 자기가 그 그림책 읽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경험이 생기면 좀 달라지죠, 태도가. 그래서 잘 모르면 어제도 농구백하던데 책을 고를 때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전집에 의존하고. 푸르미 아빠도 그랬다더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는데 마침 그 집에 그 방판 아저씨가 오니까 그 아저씨한테 의존해서 그 계속 이렇게 책을 들렸다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길을 가니까 푸르미 아빠가 교훈이나 웅진에 전집을 맨날 홍보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 우리나라 어린이책 역사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만나서 그래요. 옛날에 제가 예비군 훈련할 때 항상 이런 일을 다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비군 훈련장 갑바에서 예비군 훈련 받고 뭐 아빠도 다 피곤해가 막 꾹꾹 졸고 있는데 금성출판사하고 삼성출판사 아저씨들이 딱 카탈로그 들고 올라온다니까. 그
예비군 버스 기사하고 무슨 약속을 했나봐. 항상 딱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막 자는데 막 떠드는 거라. 제일 앞에서 막 카탈로그 막 들고 막. 이거 사가시면 분명히 사모님이 진짜 칭찬 많이 하실 겁니다. 하면서. 어이, 칭찬하면서 갑자기 막 자던 애기들도 다, 젊은 애기 아빠가 눈이 번쩍번쩍 뜨인다니까. 현재는 내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 거기서 막 그 자리에 사인하잖아. 할부 6개월 막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칭찬은 그냥 막, 보부싸움 막 나고 막. 그렇게 판매되는 이런 게 전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부터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 좋은 어린이책 운동이 벌어지고 이랬죠.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한 80개가 있었어요. 이 호쇼치 같은 어린이 전문 서점. 지금은 다 망했죠. 서울에 몇 개 살아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뭐 열 몇 개 있는데, 열 몇 개 중에 호쇼치 들어가는데, 호쇼치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미 망해 있어요. 이 책 판매나 새로운 신간이 더 이게 안 되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애가 이 서점을 계속 출입할 때만 해도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그랬거든. 먼저 내가 검색하고 막 신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그 일부러 찾는 거라. 그럼 없잖아? 그럼 이런 거 좀 빨리빨리 갖다 놓으라 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목록 주고 막 이랬다니까. 저도 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눈도 많이 뜨였고요. 진짜 저도 까막눈이었는데, 우리 애 어릴 때는. 계속 다니면서 좋은 책을 찾고, 또 그거 관련된 이렇게 단행본들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우리 애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린이 책, 그 비평서적 이런 것도 읽었다니까. 이호덕 선생이 많은 그 책들도 막 읽고, 어머니들은 그것까지는 읽을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라는 거고, 자라다 보면 이제 눈이 뜨이고, 좋은 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 좀 알게 되고,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도 그림책을 계속 읽어줘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글밥이 작은 책, 이런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읽기는 그림책, 그리고 글밥 작은 책, 글밥 많은 책,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장르, 갈래는, 지식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다룬 책.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창작 동화 이렇게도 이름 붙였죠. 창작 동화하니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문학 장르란 이야기죠. 지식책이 아니라 문학 장르. 이게 책 읽기의 핵심, 중심 줄기가 돼서, 자, 어릴 때 그림책, 중간에 글밥 적은 책, 또는 옛이야기, 우리 옛이야기 시리즈, 또는 동서양의 옛이야기 시리즈 있죠. 이 신화들은 글밥이 좀 많아도 스토리 자체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대구 출신의 유명한 옛이야기 전문가 서정호 선생의 옛이야기 책들,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을 출판한 출판사들의 저학년문고, 예를 들면 사계절의 저학년문고, 창비의 저학년문고, 뭐 재미마주의 아동문고, 이런 식으로 저학년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책,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나가죠. 그리고 좀 크면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성장 이야기. 성장 이야기를 제일 많이 잘 내는 출판사가 사계절이죠. 사계절의 13, 18 문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쭉 자라가면서, 이 인문학적 책 읽기를, 이거 인문학적 책 읽기 하는 좀 이상한, 인문학적 책 읽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확산적 책 읽기가 가능해져요. 근데 어릴 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확산이 안 돼. 어릴 때 과학 전집 같은 거 읽었잖아요. 이런 애들 창작 동화를 못 읽어. 왜? 창작 동화 시시하게 느껴져요. 지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골치 아파요. 책 읽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분
전집 문화에 젖어 있는 엄마들이 전집을 막 사들이죠. 거기 보면 창작 동화라는 갈래가 있긴 해.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있잖아요. 자연관찰, 위인 전집, 뭐 탐구 이런 식으로 지식 중심의 책 읽기가 되기 때문에 지식을 일찍 받아들인 아이들은 창작 동화는 못 읽어요. 이상하네. 왜냐하면 창작 동화는 건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식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막하고 이렇다니까. 이런 사례는 제가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꼭 대표적으로 드는 아이가 하나 잠순의 아이인데, 창원에 사는 잠순의 아이, 지금은 이제 한 중3쯤 됐겠다. 이 아이가 7살 때 그 잠순의 유명한 전설적인 어떤 분이 그 영월에서 펜션을 운영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딱 가게 됐어. 잠순에다가 이제 살짝 흘렸지. 그 유명한 펜션에 이제 제가 놀러 갑니다 하니까, 이제 저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쭉 모였어요. 그때 다 합치니까 우리가 막 같이 막 체험학습 다니니까 뭐 수십 명이 같이 다니는데, 그 창원에서도 그 꼬마가 엄마하고 올라왔어. 자기 누나하고. 근데 낮에는 이제 뭐 이렇게 체험학습 하러 다니고,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펜션 조그만 공터에서 축구를 했는데, 이 꼬마가 이제 골키퍼를 한 거야. 내가 공을 몰고 골키퍼 앞까지 딱 다가갔어. 그러니까 이 꼬마가 막 아저씨가 막 공을 몰고 오고 지는 7살짜리가 골키퍼를 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 당황스러움을 딱 표현하는데 내가 큰 충격을 받았잖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간이 어디까지? 이자까지 떨어진다 하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보통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간이 철렁한다, 철렁 내려앉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얘는 7살이 간이 이자까지 내려앉는다. 당황스럽다면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과학 전집을 열심히 읽었으면 이자의 위치를 안다는 뜻이잖아. 나도 모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자, 이렇게 되면 어릴 때는 엄마들 놀랍죠. 진짜 많이 알고 유식해 보이고 막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책 읽기를 하면 오래 못 가. 알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책 읽기는, 지식을 받아들인 책 읽기는 아이들이 충분히 자란 후에 인지능력이 발달한 중학생쯤 돼가지고 조금만 읽으면 유아기 때 몇 년치를 금방 받아들여요. 또 안 받아들여도 되고, 요즘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은 이미 우리한테 늘 제공돼 있고, 이제는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그걸 다시 재가공하느냐, 창의적인 컨텐츠를, 이미 주어진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다른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이걸 보고 전문적인 사람들 에디팅 이렇게 부르고, 편집. 제가 올해 초에 KBS에서 하는 유명한 강의를 들었어요. 신년 특집 강의 3부작.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다는 분인데 이름이 뭐더라? 이분이 대학 교수 하다가 때려치고 일본에 유학을 갔어. 그 말년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내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비슷한가 또래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뭐 애니메이션을 배운다 하더라고. 일본에 유학 가서 거기서 삶을 즐기고 있대.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KBS 신년 특집 3부작을 했어요. 올해 초에. 근데 일부러 그거 다운받아 다 들었잖아. 거기 보니까 이분이 그런 말 하더만. 독일 사람들은 항상 책을 읽거나 해서 뭐 새로운 것이 떠오르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면 요만한 카드를 만들어 카드에서 메모를 한대. 메모를 해서 쫙쫙 이렇게 모았다가 이걸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를 한대. 그렇게 해서 늘 보관하면서 이걸 이제 키워드를 읽는 거지. 읽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떠오른대요.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고 또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이 작업을 보고 이 사람이 에디팅이라고 부르더라고. 에디톨로지, 편집학.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에다가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더딥히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이
이 에디톨로지를 잘해야 되죠. 에디톨로지. 창의적인 편집. 저도 내가 이런 책 저런 책을 읽고 그죠. 또 저도 다른 강의도 듣고 특별히 저는 제 인생의 스승의 강의를 늘 듣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에디톨로지 하는 거예요. 에디팅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만나는 엄마들에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다시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이미 늘 제공되고 있다. 요즘은요, 백과사전 그 엄청난 내용이 CD에 들어가잖아, CD에. 그렇죠? 옛날 백과사전 전집체가 막 60권짜리 사가지고 있잖아요. 막. 거실에 딱 꽂혀있으면 뭔가 뭐 벌써 뭐 위압되고 막 이렇거든요. 저도 옛날에 광주에 있는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저를 만나가지고 희한하죠. 그때 이제 그 인터넷 시대가 PC통신 시대인데 PC통신 시절에 제가 PC통신 하이텔에서 내가 설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그 스승이 그렇게 대단하나 하면서 광주에서 매 일요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로 티코를 몰고 온 가족이 대구까지 우리 교회에 왔어. 내가 그 PC통신 시절에 내가 만난 나를 변화시킨 내 스승을 자랑하니까 그 이분이 이 가족이 3년 동안 계속 왔다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요일 티코 몰고.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친해졌죠. 지금은 이제 내가 그분 형이라고 부르고 그분 와이프는 저보고 오빠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인연이 내가 놀러 갔어요. 옛날 광주에. 이 집 애들이 우리 애보다 2살, 4살이 많아. 애들 지금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애들 둘 다 하나는 사대 나오고 하나는 교대 나오고 지금 선생님 교사하고 있을 텐데 그 집에 딱 놀러 가니까 내가 생긴 못 보던 책이 딱 쫙 꼽혀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눈을 크게 뜨고 쫙 다시 자세히 보니까 웅진 21세기 학생과학백과 합니다. 그때 나도 왕초보인데 우리 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머릿속에 막 저거 아니자 몰라고 막 기억 그렇다고 막 거기서 적으려고 하기 좀 그렇고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막 대구 오자마자 그 책 찾았는데 전집 판매장 갔잖아. 전집 할인매장. 우리 방판은 모르니까 어린이선생만 다녀가지고 거기 지금도 저는 대명동에 있는 파크맨션 앞에 전집 할인매장 조그만 게 있었어. 가니까 그 방판 할머니 판매하면 뭐 70몇만 원 하죠. 그 지나면 좀 할인해주고 이런다고. 거기 가니까 내보고 45만 원 내라 카대. 그 아저씨가 현금이 딸리나 봐. 그때 다른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40만 원에 하자 하는데 딱 제안해가지고 웅진 21세기 학생과학백과 40만 원 주고 딱 사왔잖아. 뭐 책의 종이 질도 좋고 뭐 하여튼 좋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제가 권하고 있죠. 김은화 씨가 지은 초등학생 엄마들이 아이들을 책의 세계를 인도하려면 꼭 읽어야 될 필수적인 책으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 책을 딱 보면 이 김은하라는 여자가 웅진 학생과학백과를 그렇게 신랄하게 욕하고 있다니까. 두 전집을 딱 비교하면서 있잖아. 기분 나빠 죽겠대. 난 그렇게 목숨 걸고 겨우 구했는데.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줘 소개하지만 이 여자 말을 다 믿지는 마라. 이 여자 너무 비판적이고 까다롭거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글을 쓰고 있어.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어. 전집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진 엄마들 그 책 읽으면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자극을 많이 주거든. 근데 그걸 그래 수십만 주고 웅진 학생과학백과 사왔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아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몇 번 꺼내봤겠어? 한 5번 꺼내봤으면 많이 꺼내봤어.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 내 생각으로는 이거 있으면 애가 궁금함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궁금하면 뭔지 찾아보면 돼. 가끔 꺼내서 뭘 찾다가 백과사전 종이에 뭔가 하면 뭘 찾다가 연관된 지식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거 이제 주제별 정리를 해놓은 중요한 주제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나오면 이제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쭉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따라 호기심 따라 읽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이지 뭐. 그러면 꼭 없어도 되는데 막 비싼 수십만 원 들여가 사먹고. 저는 그래도 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사다 놓은 책은 실패했더니 성공했더니 상관없이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다시 사가거든.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잠수여행 하면서 사놓은 그 고물딱지 비디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선배들이 우리 집에 다 옛날에 강의 듣던 엄마들은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얘가 만만했던가 봐. 우리 집에 많이 쳐들어왔다니까. 지금도 생각나는데 요 달서구에 살던 남편 치과에 사는 엄마가 있었어. 지금 대한민국이 생각 안 난다. 이 엄마 굉장히 성격이 막 괄괄하고 적극적이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심지어 있잖아요. 내가 읽으려고 사놓은 새 책까지 가져간다니까. 그 책 놓은 자리에 돈 그대로 딱 얹어놓고. 우리 애가 공부해서 문제풀이 했던 수학 노트들 있잖아. 우리 집에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 지금 다 어디가 없어. 집집마다 빌려갈게 하고 한두 권씩 빌려가거든. 그래가지고 안 갖다 준다니까. 요즘 지금 겸이 엄마가 그렇잖아. 겸이 엄마한테 이제 엄마들 저는 어려우니까 겸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그 유명한 뭐 리더스 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수여행 관련된 거 막 책 빌려가. 그러면 겸이 뭐라 하냐, 뭐 내가 뭐 있나 하면서 가면 막 찾기만 어디 갔지 없네 하면서 누가 가져갔지 하면서 그 카스에 올리잖아. 혹시 이 책 빌려가신 분 하면서. 그리고 못 돌려받고 있는 거 지금 숱해요. 빌려가고 입 닦아 본다니까. 저 머리 나빠고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교육공동체 만들면 다 새로 사야 되잖아. 그래. 안타깝네. 그 푸르미 아빠는 창작 동화만 애들이 너무 읽으면 상상, 쓸데없는 상상 이런 데는 상상을 쓸데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몹시 기분 나쁘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런 허황된 그런 생각에 너무 빠진다고. 창작 동화만 너무 읽어서도 안 된다고.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하면 그 책 읽기 그 좋은 어린책 안에 아이들의 그 확산을 이끌어내는 지적 홍심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어린책이 저절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거지. 예를 들면 왜 벌써 가? 그래? 약속 있으면 오지 말지. 그래도 고맙게.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와요. 율금초등학교가 제가 다니는 학교들 중에 지금 반응이 제일 좋잖아. 저를 초대한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코디들도 그렇고 작년에 너무 반응이 좋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작년에 강의 듣고 지금 호절지 올 학기부터인가? 자주 오고 있죠. 어제도 가니까 엄마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감동받아 막판에 내가 막 울었잖아. 내가 호절치서는 울지 뭐 다른 데 가면 뭐 잘 안 울거든. 그래 우리 카페 가면 어제 막 강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지금 막 엄마들 막 뭐라고요? 그래 뭐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고? 아니요, 그 상상의 세계에 너무 빠진다고. 사실 어린 시절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라는 장르까지 나왔어. 그죠? 그 해리포터 같은 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이거 판타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푸르미 아빠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어린 책을 읽으면 그럼 지식은 어떡합니까 하는데 자연스럽게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창작 동화 가운데 유명한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 현기론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 3부작이 있어. 다 생각은 안 나고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나는 그때 11살이었다 이런 책이에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자기 어린 시절 무슨 일인지 모르고 겪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로 쓴 거죠. 나는 그때 11살이었다. 그 11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4.3 항쟁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해방 전후 시기에 그 뭐
이 이념 대립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거창에서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군이 한 마을 주민들을 학교에 다 모아놓고 다 수백 명을 총살한 사건, 이런 게 곳곳에서 있었거든요. 왜냐면 빨치 하나 구분이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주도 4.3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민의 그때 3분의 1인가가 죽었죠. 그 제주도에서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현기론 선생이 어릴 때 겪은 거라. 그리고 3부작 이제 자기 어릴 때 성장 이야기를 그린 거죠. 그걸 우리 명예기한테 읽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 어린이의 성장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가면 관심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증폭되죠. 또 창비에서 나온 인물 이야기가 오는데, 우리 아이가 전염병을 물리친 파스테르라는 책이 있어요. 창비 아동문고 가운데. 창비 아동문고는 저학년 고학년이 구분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 아동문고라고 해서 책을 출판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리즈 나오죠. 200 몇 번, 우리 아이 키울 때 200 몇 번까지 가면 지금 몇 번까지 나오는 몰라. 옛날에는 막 그 제본도 좀 조잡하고 이래서 내가 신경질 많이 냈는데, 요즘은 이제 창비가 정신을 차린지 현대식 제본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읽을만하게 이렇게. 그 전염병을 물리친 파스텔, 이런 이제 인물 이야기인데, 이걸 읽더니 우리 아이 꿈이 과학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하지만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우리 어른들의 알량한 관념이나 생각이 아이를 자라는 게 아니고, 저도 책 읽기를 하면서 알게 돼요. 저도 지금 마을개혁을 준비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잖아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책, 뭐 공유경제 관련된 책, 이런 거 자꾸 읽는데, 그 읽다 보니까 내가 여러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조그만 도시에 사업이 망한 어떤 한 부부가 거의 탄광촌 비스무리한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작은 읍쯤 되는가 봐. 도저히 거기서는 서점이 안 될 것 같은 곳인데, 이 두 부부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중고 서점을 여는 거라. 그리고 중고 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도움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책을 기증받아가 중고 서점을 열고, 그 중고 서점을 중심으로 이 마을이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돼 가는가 하는 그런 걸 그린 책이에요. 내 책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자꾸 막 창의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아, 내가 효성타운 동서실을 빌려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서 마을개혁을 하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있잖아요.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들도 외지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배타적인 보수적인 조그만 시골 동네로부터 얼마나 배척받고 막 이랬겠어요. 사람들도 저것도 얼마 안 있으면 나갈 거야 하고 못 견딜 거야 하고 뭐 여기서 무슨 서점이 되겠어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런 위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뭐 동아리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막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렸어요. 아이고, 이런 책 읽다 보니까 내가 자꾸 지적 자극을 받는 거지. 그 관련된 책에 대한 정보도 생기고. 이거 링크라고 하죠, 링크. 인터넷에 보면 왜 어떤 걸 누르면 다른 페이지 넘어가는 걸 보고 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 뇌가 하이퍼링크 되는 거예요. 계속 영향과 자극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최초의 책이 자기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실 책 읽기의 핵심 장르는 문학이다, 문학. 사람 사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지식이거든. 그래서 지식,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읽기의 줄기를 이렇게 잡지 않으면 오래 가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중학생이 되어서도 재미있게 읽을 책들이 진짜 많거든. 중학생이 되면 자기가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거 있죠.
우리가 옛날에 막 추천,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뭐, 그런 수많은 전문가들 책이 있었죠. 제일 유명한 게 데미안, 이런 거고. 그리고 뭐 고전이고 뭐 우리 문화 잘 안 맞아서 뭐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 진짜 그런 책들 많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읽을 정말 흥미진진한 책들. 그렇게 쭉 읽다 보면 관심이 자꾸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좋은 어린이 책을 읽다 보면 그것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그 줄기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과학자인지 가령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근데 대구에서 영재로 선발됐잖아요. 영재로 선발된 시험이 두 가지밖에 없어. 수학과 과학. 교육청 영재반에 우리 아이 뽑힐 때도 수학과 과학이었어요. 저는 과학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도 한 적이 없거든. 뭐 다른 것도 안 했지만 뭐 A+ 과학나라에 구경도 못 했고요. 과학 전집 우리 집에 한 권도 없고요. 근데 뭐 어떻게 단행본 과학책들도 많이 있어 사실은. 그래?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찾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링크되게 돼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어린애들은 그림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푸르미 아빠 반대로 아이들의 상상력이 계속 자극을 받도록. 이 상상력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돼.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중학교 때 도형의 합동과 닮음 한다고 했죠. 어려운 문제들 보면 도형의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 가지고는 각도가 못 나와. 뭘 해야 돼요? 보조선을 꺼야 돼요. 보조선을 어떻게 끊는가? 이거 창의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수준 높은 각도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보조선이 필요한데, 보조선을 어떻게 꺼야, 그죠? 뭐 평행을 만든다든지 뭐 60도를 만든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조선이 필요한데, 그죠? 그 보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문제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상상력, 창의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좋은 그림책들 읽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책 이야기는 뭐 이번 주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시간은 잘 가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자, 우리나라 뭐 그림책 작가는 빤하니까 외국 그림책 작가들, 여기 호실제 어려우시고 뭐 이런 도서관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다 알겠죠. 자,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가 외국에서는 윌리엄 스타이그. 들어봤어? 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치과의사 도소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애가 요즘 며칠 계속 엄마한테 자기 치아 교정한다고 계속 쪼르더라고. 그러니까 지대는 알아본데 뭐 이번 주 안에 이 예약을 하면 뭐 싸게 해준다는 치과가 있다는가, 강남 어딘가에. 그래, 지금만은 그게 바로 미끼다 하면서 있잖아. 이번 주에 예약하는 거 그게 바로 미끼다 하면서. 엄마 지금 돈 없다 하고 막 집 사는데 대출 받은 한 달에 뭐 백 몇십만씩 갚아야 되고 뭐 네 용돈 100만원씩 줘야 되고 뭐 아빠는 돈도 못 벌고 뭐 그래가 막 하니까 애가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쪼르는 거야. 하루는 엊그제 갑자기 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와 하면서 막 이게 우리 와이프 발작하는 소리거든.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또 막 뛰어갔잖아. 내가 뭐 부지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빌어야 되니까. 뛰가니까 소파에서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 왜 그러고 하니까 명희가 말을 안 듣잖아 하면서 치아 교정한다고 계속 쫄라가 뭐 예약금 뭐 100만원인가 150만원 하고 뭐 매달 뭐 30만원씩 해가지고 뭐 얼마 6개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아무리 하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를 달래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때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치과에 다닌 적이 있거든. 그때 호실제 강의를 듣는 어떤 엄마가 부부 치과 의사가 있어. 아빠는 월부터 금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자기가 일하고 이 아줌마가 남편은 물론 일하니까 안 왔지. 이 아줌마가
저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의성에서 치과를 하고 있어. 의성 안개인가 어디 가면 부부 치과라고 있는데 유명한 경대치대를 나온 분인데 그 내거 가면 다 공짜로 해준다. 나는 이빨 치료할 게 없어가지고 그 명의 데리고 거기 간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줌마가 안 나오면서부터 할 수 없이 내가 명의가 그때 막 이빨 아프대. 그러니까 어금니 사이에 뭐라 하지?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튀어나오더만. 무슨 이빨이라더라? 어? 내가 뻐드렁니 하니 뻐드렁니는 아니라 하고 뭐라 하더라. 무슨 카톡이 150통화. 소구치라는 소구치 전문적인 용어라서 모르겠다. 그 양쪽에 막 두 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빼고 이렇게 이들을 다시 모으는데 철사로 걸어가지고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얘가 그거 했거든. 그 빼달라고 아프다고. 그 가니까 그때 뭐 사진 찍어보고 이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빨이 나가지고 단 이빨들을 전부 이렇게 벌어지게 한대. 그 들어뜨린다는 거지. 그 중학교 때 얘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위로했잖아. 엄마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참고 그냥 살아온 것 같다. 얼마나 기특하노. 내가 다른 말 하니까 우리 와이프 금방 마음이 좋아졌어. 신기하죠? 저기 내 말 안 듣고 집안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막 지고지 피운다 이런 생각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길래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옛날에 중학교 때 명의 데리고 치과 갔는데 그때도 뭐가 나가지고 아프다 했다. 그 지금까지 그 참고 살아준 게 너무 기특하잖아. 하면서. 우리 뭐 안 굶어 죽으면 되잖아.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걱정한다고. 네가 진짜 애 이빨 안 해줄 것 같으면 못 해주는 형편 같으면 이런 걱정 안 하잖아. 속상한 것도 없죠. 당연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해줄 형편은 되는데 안 해주고 버텨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비명 지르는 거야. 그 말은 당신이 해줄 형편은 된다는 뜻이다. 왜 큰 부자 될 건 아니지만 애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와이프 풀어줬죠. 갑자기 치과에서 도서터 선생님이 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윌리엄 스타이거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이 책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스타이거 검색하면 이런 분들은 다 좋은 책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전문적으로 막 책을 막 읽어보고 어린 도서 연구회처럼 막 우리가 연구할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이미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작가들의 작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스타이거 보면 브루통한 핑키도 있고요. 이것도 유명한 실베스터 요술 조약도 이것도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어른들은 왜 그래? 아모리와 보라스인가? 아모스와 보리스 이런 책도 있고요. 윌리엄 스타이거. 그리고 이건 뭐 익숙한 분은 아닌데 마르쿠스 피스터. 이분이 쓴 대표적인 그림책은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였어요. 옛날에 우리 명이 어릴 때 호세치 와서 무지개 물고기를 만나고 그 책에 보면 무지개 물고기 비늘이 바짝바짝 빛나잖아. 책이 희한하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 그래서 그 무지개 물고기 바짝바짝 빛나는 걸 막 다른 물고기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이야기죠. 또 유명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예.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이 양반이 쓴 것도 전부 이런 식이죠. 난 학교 가기 싫어. 얘는 전부 이 책의 주인공은 주로 이런 이야기, 엄마한테 싫어 뭐 이런 표현을 잘하네. 아이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아이들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 자꾸 엄마들이 어른들이 강요하고 하니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난 하나도 안 졸려. 잠자기 싫어. 이런 것도 있죠. 이 책 참 재밌다니까. 엄마들 막 어찌하는지 정해진 시간에 애 재우려고 막 이것 때문에 또 집집마다 전쟁이더라고. 우리 집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B형, 우리 셋 다 B형이거든. B형은 주요 밤에 강하거든. 또 뭐 정해진 시간에 재우고 뭐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하면 피곤해지는 거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다음날 학교 좀 늦게 가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하루 쉬고.
그걸 꼭 오늘 정해진 시간에 울리면서 제가 막 내일 아침에 일찍 일나가 막 인생 피곤하게 산다니까. 요즘 뭐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난 학교 가기 싫어. 진짜 내가 안 그랬어. 이런 책. 또 제가 작년에 엄마들과 함께 읽었던 책, 너는 특별하단다. 이게 뭐지? 맥스 루케이도인가? 그 미국 유명한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보다는 너는 소중하단다. 뭐 이렇게. 그리고 로버트 펀치, 종이봉지 공주, 또 제가 학교 강의 같은 데 가서 늘 읽어주고 같이 감동하고 울고 하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을 지었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학교 책 읽기 강의 같은 데 가면 이 책 하나만 가지고 사실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만 실기만 하면 다 울게 돼 있는데.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것도 우리 애가 어릴 때 좋아했거든. 이건 좀 유아용이긴 한데, 이제 이런 그림책들 찾다 보면 이제 유아용이더라도 중학교 때 찾는다니까. 애들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책들 이런 거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건 지금도 생각나는데 선명하게. 사계절에서 나왔나? 출판사인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은이가 누구더라? 좀 뭐야, 발음하기가 어렵네. 베르너 홀츠바르트래. 책 제목이 훨씬 여기 쉽죠.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리고 제가 가끔 소개하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라고. 우리가 아는 늑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늑대를 나쁜 놈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늑대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돼지들이 전부 소세지 돼가지고 있고 막. 굉장히 창의적이죠, 이런 게. 이런 거 뭐 패러디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오른발 왼발. 이것도 진짜 감동적인 책이죠. 토미 드 파울라, 오른발 왼발. 우리 저 겸이 엄마가 옛날에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썼던 선인장 호텔. 선인장 호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옛날에 대구맘에 써올리고 이래가지고 대구맘들이 난리 났잖아요. 브렌다 기버슨이라는 분이 쓴 선인장 호텔.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 또 이 책도 옛날에 진짜 유행했던 책인데,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나 형제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가족을 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고종욱이라는 양반이 대교에서 낸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좀 글밥이 많아서 광윤형인데, 지금 그림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작가들을 따라가시면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그 학교 아직 안 들어간 아이들, 동생들에게 읽어줄 만한, 그죠? 레이먼드 브릭스의 눈사람 이야기, 눈사람 아저씨. 이것도 유명한 책이고요. 프란치스카 바이만의 책 먹는 여우, 마이클 로젠의 곰 사냥을 떠나자. 이런 건 평생 안 잊어지죠. 곰 사냥을 떠나자. 이건 뭐라 카노? 뭐 하여튼, 뭐, 라임이라 하나, 뭐, 리듬이라 라임? 뭐, 어떤 특유한 흐름을 타고 막 반복되면서 경쾌하고 신나고 막 이런. 이건 평생 못 잊거든요. 엄마가 알을 낳았대. 베비콜. 리디아의 정원. 사라 슈터트인가? 이번에 우리 누구 둘째 이름 뭐? 지원이가
친구들하고 뭐 아파트에 어디서 공부하기로 했다 하면서 집을 나갔대. 공부할 거 몇 개 들고. 그래 봤더니 아파트 어느 그쪽 구석에 이상한 곳이 있대. 테이블 하나 있는데 거기서 초등 1학년짜리 3명이 그 뭐 공부하고 있대. 그래 그걸 어떤 엄마가 나중에 막 애 찾다가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카페에 올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 리디아의 저번 생각이 나더라니까. 자기들만은 비밀의 공간, 비밀의 화원같이 이렇게 애들한테 그런 그 추억이, 기억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이런 책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토미 웅버러가 쓴 세강도, 그것도 유명하고. 앤서니 브라운, 이건 어린애들, 아가들,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의 책들 어릴 때 많이 읽어주죠. 레오니언의 작품들, 제가 늘 강력히 추천하는 책들이거든요. 레오니언의 작품들은 항상 그 철학적 바탕을 깔고 있어요. 레오니언 자체가 유태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이 레오니언의 그림책들 보면 다 성경적 배경을 깔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이제 그냥 단순한 애들 이야기책이 될 거죠. 존 버닝엄의 이야기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지각대장 존, 동생이 태어날 거야, 우리 할아버지, 이런 책들. 야마시 타로가 쓴 까마귀 소년. 이런 지금 주요 작가들만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의 책을 아이들이 충분히 읽고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생들한테나 또 동네 후배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엄마들이 좀 아는 책 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라야 아이들이 그 성장 과정이 행복하고 또 엄마들도 아이와 함께 이런 책을 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책 읽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애들 커봐. 크면 좀 다른 행복이 또 있겠지만 이 어릴 때만 맛볼 수 있는 이 행복은 놓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25 됐잖아. 25살이 지금 이제 우리하고 살면서 이렇게 누리는 행복은 이때의 행복하고 좀 달라. 이제 듬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지. 어릴 때 이렇게 이런 그림책도 읽으면서 막 아이와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권정 선생의 강아지똥, 황소 아저씨, 오선의 집 꽃밭 이런 그림책들 있죠. 권정생, 그 다음에 노란 우산을 쓴 류재수, 백두산 이야기라는 그림책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유명한 상도 받고 이랬는데 이거 뉴욕인가 어디 볼륨인가 어디 가가지고 노란 우산으로 무슨 큰 상도 받고 이랬죠. 그리고 이역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소리의 추석 이야기, 큰손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추석 때 이런 책 들고 만두 만들면 좋죠. 그 다음에 이태수 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그 보리에서 나온 세밀화로 그린 식물도감, 이거 쓴 사람이 이태수인데 이분의 그림책도 많죠. 심심해서 그랬어,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우리끼리 가자, 우리 순이 뭐 이런 거. 백희나는 구름빵으로 유명하죠. 백희나는 우리 애 어릴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구름빵이 하도 유명해서 내가 한번 읽어봤어. 그리고 이 작가에게 조사해봤는데 또 허은미라는 양반이 쓴, 이 작가는 잘 안 알려졌지만 책은 많이 알려졌죠. 우리 몸의 구멍. 이 출판사 어디서 나왔더라? 작고 얇은 천둥번개? 우리 몸의 구멍. 이게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런 게 일종의 그림책이지만 이제 과학적 상식을 제공하는 이런 책들. 넉전반이라는 그림책도 있어. 유명하죠. 이게 지은이가 이연경이라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긴 한데. 그리고 뭐 똥벼락, 조혜란이라는 여자. 옛날 사람들
중에 이태준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엄마 마중. 엄마 기다리면서 밖에 나가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똥떡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이런 책들은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셀 실버스타인. 좀 철학적인 그림책이고 수준 높은 것 중에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건 누가 지었는가 하면 요스타인 가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림책인데 이거 중학생도 잘 이해하기 어렵죠.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호노.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리스. 이 전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노?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틀려도 괜찮아. 마카다 신지라는 일본 작가가 씁니다. 제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수학 공부 시킬 때 내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수학 공부할 때 전부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아이가 틀리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뭘 못 이해하고 있는지. 수학 공부는 사실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원마다 틀리면 막 혼내고 막 이러더라. 저도 아마추어일 땐 그랬죠.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철이 들고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아, 수학 공부는 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늘 말했지만 수학 공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예를 들면 단원 평가를 했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 정답률을 보이는 교재를 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70% 80% 맞춘단 말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20%는 틀리는 거죠. 자, 틀려야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돕는 거죠. 이게 수학 공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공부는 틀리려고 하는 거라. 왜냐면 내가 교재를 적절히 택했다면 20에서 30% 틀려주는 게 정상적이죠. 다 맞추려고 하면 그 정상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다 하는 걸 말하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교재를 택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이한테, 그죠? 우리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 애가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고 틀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학적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과정, 이게 수학 공부다. 결과적으로 그게 정답이 됐든지 오답이 됐든지는 다른 문제고, 머리를 계속 굴리는, 머리를 사용하는 작업, 이게 이른바 수학적 사고력을 자라게 하는 거죠. 수학 공부 이거예요. 생각을 계속 굴려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조금만 생각해야 되면 아우 고개 흔들고 나 생각하기 싫어 하고. 수학 문제 좀 변별력 있고 난이도 높은 건 항상 초등학교 때는 한 단계 딱 전환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 수능 수학 가면 여러 단원을 통합해 가지고 여러 단원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뭐 점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니까. 이 창의력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수학 공부 어렵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 이 책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또 우리도 우리 마음을 실어서 이야기하고, 너는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구리야 구라의 빵 만들기, 이거 유명하죠. 일본 작가들이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림책 문화가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야 구라의 빵 만들기, 나카가와 리에코, 폭풍우 치는 밤에,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한여름밤에 이제 이런 실제 상황이 있을 때 하고 이런 책 읽어주면 좋죠.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폭풍우 치는 밤, 이거는 키무라 유이치.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사과와 쿵, 다다 히로시.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순이와 어린 동생. 이런 건 전부 전설적인 책이에요. 전설적인 책. 이 목록은 언제 내 카페에 올렸나 이거? 내가 언제 집에 가면 시간 나면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엄마 다 적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보여주면서 한번 사진 찍어도 되고 하는데, 이 목록을 정리해서 카페에 올릴게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나 이게 일본 동화책인지 일본 그림책인지 몰랐어. 나를 보는 거 일본 그림책이다. 사토와 키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달리만요. 도깨비를 다시 빨아버린 우리 엄마도 있더라.
우리 애 때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나왔나봐, 속편. 도깨비를 다시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이게 또 유명한 거 있어. 이슬이의 첫 심부름. 이런 진짜 감동적인 그림책이 사토 와키코라는 분이 있어. 이 목록을 한번 정리해서 내가 올릴게요. 하여튼 지금 뭐 그림책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초등 저학년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엄마들 이런 거 소홀히 해서 그래? 저학년이라도 이런 건 읽어주기에는 글도 짧고 이러니까 엄마들 읽어주기 좋고, 또 그림책이라도 사실은 이 뭐야 고전이죠. 고전 명작 진짜 제대로 된 이런 진짜 집에 한 권 한 권 소장해야 될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아이들이 남 안 준다니까. 겸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림책들은 조카들 안 줄라 해.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요. 근데 지금 후회돼 죽겠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를 키웠던 모든 흔적을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다 와서 다 사갔다니까. 그 싸구려 비디오도 있잖아요. 다 서로 싸워가면서 사가고.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우리 명희가 보던 비디오를 서로 사가려고 저 집 어디 갔노? 저 정의 큰언니하고 다른 엄마하고 막 싸우더라고. 정의 큰언니 애들 벌써 이제 둘 다 대학생이죠. 그 초기 멤버인데 우리 집 와가지고 막 근데 눈치 봐가면서 엄마들 상처 안 받으면서 골고루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눈치 많이 봤다니까. 아까 웅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산 값에는 못 팔잖아. 할인해가지고 20만원. 근데 40만원 계속 살 사람 셌어 사실. 그리고 엄마들한테 미신도 있잖아. 공부 잘하는 애가 봤던 책. 그래가지고 막 부적처럼 갖고 가다니까 수학 노트를. 우리 집에 아직 수학 노트 몇 권 있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거 다 없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자기주도 학습을 할 바탕을 마련하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고 또 책 읽기가 주는 그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그 생각하는 힘, 이해하는 힘, 뭐 이런 거 있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상상하는 힘. 이게 책 읽기를 통해서 자라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이런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거죠. 지능도 그렇게 크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활짝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애 기죽이고 이래가지고 더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런 문화를 만들어 봐요. 자, 저녁을 물린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이런 것, 저학년 때는. 그리고 아빠도 그게 참여시키고. 아빠들이 뭘 할지 몰라가 프로야구만 보고 있다니까, 퇴근하고. 근데 이제 구체물 같은 걸 갖다 놓고 아이들하고 게임하거나 이러면 아빠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거든. 루미큐브 같은 걸 사다가 아이하고, 저학년은 루미큐브는 좀 어렵지만 고학년만 돼도 루미큐브 갖다 놓고 아빠, 엄마, 아이가 막 전략적으로 대결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다니까. 저학년 때는 뭐 단순하게 저런 거 하지. 뭐지? 종 치는 거, 그 이름 뭐고? 할리갈리. 근데 저 윤준의 집 놀러 가면 그 윤주 딸 이름 뭐지? 혜원이가 내만 가면 할리갈리 하러 가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 겸이 엄마하고 내하고 지하고 3파전 하거든. 할리갈리 하면. 그것도 난이도 높은 할리갈리야. 하면 거의 내가 이기거든요. 빠르기는 겸이 엄마가 제일 빠른데 겸이 엄마는 항상 반칙으로 탈락이야. 왜? 잘못 보고 무조건 종부터 치는 거 있지. 합이 5가 되면 종을 쳐야 되잖아요. 그 빨간 대리 나오면 종 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막 무조건 종 치다가 탈락하고 마지막에 혜원이하고 내하고 남는데 저는 승부하면 또 안 봐주거든. 근데 혜원이가 그걸 정말 좋아한다. 우리 교육 공동체 오면요, 저는 이런 거 주로 하려고. 애들하고 게임하는 거.
저는 막 애들의 승부근성을 막 자극하는데 소질이 있어. 어쩌든지 제 아저씨한테 한번 이겨봐야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그런데 우리 공동체 오는 아이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토너먼트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재밌는 게임을 하나 이렇게 딱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많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초등학교 저학년 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꼭 사볼책을 내가 지난주에 추천했나? 어린이와 그림책. 우리의 책날개를 달아주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초등공부 독서가 전부다. 이건 이제 중학년, 고학년 엄마들도 꼭 사고, 초등공부 독서가 전부다.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 내가. 근데 왜 반응이 없냐? 이거 이런 거 읽어보면서 엄마들이 뭐 좀 눈을 떠야 눈을 떠. 체력에 대해서는 눈을 떠야 되고요.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눈을 떠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책 안 읽고. 엄마들 책 안 읽고 애 공부 잘하기 어렵다. 그냥 뭐 대충 학원이나 보내고 그러면 될 것 같지. 안 된다니까. 다음 주부터는 뭐 할까? 수학할까? 이거 할까? 수학부터? 그러면 자기 도적 수학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없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수학 문제도 사진 찍어서 좀 올려놓고 보여주면서 그죠? 구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독지가를 한 명 찾든지 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5월달이지. 5, 6, 7 석 달 남았네. 5월 한 달은 일단 5월 한 달로 부족하지 싶긴 하지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아니, 이 엄마는 부서지 계속 왔어요. 지난주부터.